전역이 잇따른 겨울 폭풍과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 중서부와 중동부 지역은 겨울 폭풍으로 수십만 가구의 전력이 끊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고, 캘리포니아 지역은 최대 시속 90마일에 달하는 강풍이 예고돼 산불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에서 첫 조류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기저질환자로 가금류와 야생조류에 노출된 뒤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자녀 유괴를 사칭해 부모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악성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자율주행 택시 웨이모가 승객을 태운 채 오작동으로 원을 그리며 반복 주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당시 차량에 탑승했던 승객은 어지럼증과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에 올라 기대를 모았던 오징어 게임 2의 수상이 불발됐습니다. 하지만 2시즌 연속 작품상 후보로 지명되면서 한국 컨텐츠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 in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Every time you feel defeated, find your flow within. When you find your flow, every moment onward will become limitless. Find your flow every ti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첫 소식입니다. 강력한 겨울 폭풍 블레어가 미 중서부와 중동부 지역을 휩쓸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주말 동안 켄터키와 미주리 그리고 오하이오 등 지역에서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졌고, 뉴욕주 일부 지역에서는 단 하루 만에 5피트가 넘는 눈이 내렸습니다. 폭설로 인해 도로가 빙판길로 변하면서 교통사고가 이어져 4명이 숨졌고, 미주리와 켄터키 등 6개 주에서는 30만여 가구가 정전돼 혹한 속에서 난방과 전기가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또 항공편 7,800여 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됐고, 시카고 오헤어 공항은 오늘 오전 임시로 운항을 전면 중단했으며 일부 주의 주요 고속도로와 학교도 폐쇄됐습니다. A stretch of I-70, about 200 miles, was closed. We just had some really serious conditions because of the ice under the snow, and it was just so slick, people just could not stay on the roads. 또 미주리와 켄터키, 뉴저지, 웨스트버지니아 등 일부 지역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제설과 전력 복구 작업에 집중하며 주민들에게 실내에 머물고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기상학자들은 폭설과 한파로 이번 주말까지 미 중서부와 중동부 지역에 극심한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는 산타아나 강풍이 예고되면서 강풍과 화재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남부의 산타아나 강풍이 시속 60에서 80마일, 산악 지역에는 최대 90마일 속도로 불어올 것으로 예상돼 내일 아침부터 목요일 오후 6시까지 적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번 강풍은 말리부 해안과 산타모니카 산맥 그리고 산타클라리타 밸리 지역부터 시작해 LA 카운티 해변과 다운타운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교통부는 토펜가 캐년대로를 내일부터 금요일 오후 6시까지 폐쇄했으며 전력회사 에디슨사는 화재 예방을 위해 전력선 차단을 검토 중입니다. 당국은 강풍으로 인해 나무나 전력선이 쓰러질 위험이 있으며 습도가 낮아 작은 화재도 빠르게 번질 수 있다면서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국에서 조류 독감 환자가 처음으로 숨지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루이지애나주 보건국은 오늘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려 입원했던 환자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지난해 12월 중순 감염자 가운데 처음으로 심각한 증세를 보인다고 발표했던 환자로
나이는 65세가 넘었으며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숨진 환자는 자택 뒷마당에서 기르던 가금류와 야생 조류에 노출된 뒤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린 것으로 파악됐으며 지역 내에서 추가 발병 사례나 사람 간 전염이 이루어진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CDC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수백 곳의 낙농장으로 확산했고 사람에게까지 전염돼 지난해 4월 이후 66명의 발병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자녀 유괴에 대한 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악용해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자신을 유괴 사건 긴급 경보 시스템인 앰버 경보의 담당자라고 속이며 부모들에게 연락해 아이의 실종이나 납치를 대비해 데이터베이스를 등록할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기범들은 부모와 신뢰를 쌓기 위해 직접 집에서 만나자는 제안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앰버 경보의 담당자는 없으며 어린이들을 위한 전용 데이터베이스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만약 이런 전화를 받을 경우 절대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말고 지역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뉴욕 지하철에서 발생한 중범죄 건수가 2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컬럼비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그룹 바이털시티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 지하철에서 발생한 중범죄는 573건으로 지난 1997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하철 내 살인사건은 10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폭증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당국의 수많은 대응 조치에서도 지하철 내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일부 직장인들이 지하철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재택근무를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이는 사무실 복귀 움직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는 지하철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어제부터 맨하튼에 도입한 혼잡 통행료 수입을 바탕으로 지하철 역사 내 안전 펜스 설치를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에 따르면 뉴욕 지하철의 일일 탑승객 수는 300만 명대로 400만 명대를 웃돈 팬데믹 이전 시기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율주행차 웨이모가 오작동을 일으켜 한 승객이 비행기를 놓칠 뻔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IT 업계에 종사하는 마이크 존슨은 링크드인을 통해 웨이모 차량이 주차장에서 멈추지 않고 원을 그리며 주행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은 조회수 200만 회를 기록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당시 존슨은 애리조나에서 LA로 돌아오는 항공편을 타기 위해 공항으로 가던 중 원형으로 도는 차량에 갇혔다면서 어지러움증과 불안을 호소하며 차량이 해킹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It's circling around a parking lot. I got my seatbelt on. I can't get out the car. Has this been hacked? What's going on? I feel like I'm in the movie. 이 남성은 고객 서비스 도움을 요청해 비행기를 간신히 탔지만 웨이모 측 대응에 실망했다며 문제 발생 이후에도 후속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웨이모 측은 소프트웨어 문제로 인해 발생한 지연이었다고 해명하며 해당 문제는 이미 업데이트를 통해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율주행차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발생했으며 기술 발전의 속도에 비해 안전 확보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골든글러브 시상식, 전 세계가 주목한 가운데 오징어 게임 2가 아쉽게도 작품상을 놓쳤습니다. 공개 전부터 기대를 모으며 후보에 올랐던 작품이지만 수상의 영광은 경쟁작 쇼군에게 돌아갔습니다. 아쉬운 결과였지만 한국 컨텐츠의 저력과 가능성을 다시 한번 증명하면서 시즌3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최고의 권위와 전통을 자랑하는 골든글로브가 어제 성대한 막을 열었습니다. 매년 전 세계 영화와 미국 TV 드라마를 대상으로 하는 시상식인 만큼 올해도 수많은 스타와 제작사들이 시상식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열리는데요. 오징어 게임 수상 여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That we have been in for 150 years, 1961. It's a long time, and that in itself. You know, the show has grown, and would we love a bigger space? Of course we would. 한국 작품으로는 유일하게 후보에 올라 TV 시리즈 부문 작품상을 노렸던 오징어 게임 2는 아쉽게 수상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작품상은 강력한 경쟁 후보로 언급됐던 쇼군에게 돌아갔습니다. 앞서 오징어 게임 황동혁 감독은 이번 골든글로브 수상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올해 공개되는 시즌3로 다음번 골든글로브를 노려볼 수 있다며 내년 수상을 기약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에 나란히 참석한 황동혁 감독과 이정재 배우는 레드카펫을 밟으며 시즌3를 예고했습니다. 시즌3는 더 감동적인 주제와 더 재미있는 게임으로 만나뵐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시즌2를 보여드리려고 먼저 12월에 보여드렸고 시즌3는 지금 작업 중에 있고 이번 연도에는 곧 나올 겁니다. 현재 오징어 게임 시즌2는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 흥행은 물론 작품 공개 전부터 후보에 오르는 등 이례적인 성적을 내고 있어 내년 골든글로브 수상에 대한 희망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수상은 불발됐지만 두 시즌 모두 연속 후보에 오른 오징어 게임은 세계 콘텐츠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굳히는 또 한 번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 한국 콘텐츠의 성장을 보여주는 새로운 기록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It's something very new for the international market. So we loved it. And in my opinion, it changed the whole Korean entertainment industry. Like, you know, we see more content now on Netflix when it comes to Korean. Korean cinema is up in the rise. It's really from Parasite to Old Boy to all of those great films, The Handmaiden, a lot of, and Squid Game. So there is a lot of good project coming out of Korea and kind of taking the world by storm. So Squid Game is a phenomenal success. 아쉽게 오징어 게임 시즌2의 수상은 불발됐지만 두 시즌 모두 연속으로 후보에 오르면서 한국 콘텐츠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골든글로브 어워즈에서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전 세계 기술 산업의 트렌드를 볼 수 있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의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삼성과 LG는 나란히 미래형 TV를 선보이며 기술력을 과시했고 로보틱스와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스타트업들의 기술도 돋보였는데요. 라스베가스 현지에서 박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투명한 대형 스크린이 은하수, 스테인드 글라스로 변신하고 펼쳐진 화면은 회전까지 합니다. 투명과 무선, 두 가지 기능이 담긴 이 조형물에는 LG의 최첨단 투명 디스플레이 기술이 집약돼 있습니다. LG는 AI 기술을 활용해 개인화 기능이 강화된 TV도 선보였습니다. 목소리만으로 자신의 계정에 로그인할 수 있고 나의 취향에 맞는 화질과 음향도 설정합니다. 19년 연속 글로벌 TV 시장 1위를 앞둔 삼성전자 역시 투명 TV와 더불어 홀로그램 디스플레이와 미러 디스플레이 등 미래형 TV의 기술력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아모레퍼시픽과 공동 개발한 피부 진단 미러 디스플레이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거울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피부 상태를 알 수 있다는데요. 과연 어떻게 측정이 될까요? You're a little bit of dry skin, and your pores are looking good. 이번 CES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인 로보틱스와 헬스케어의 신기술들도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중국 회사가 개발한 로봇계는 음성 인식은 물론 Hey Sirius, sit down. AI 기술을 활용해 가능한 동작을 무한대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It will be the latest robot dog ever. It could be unlimited, all kinds of postures you want. 프랑스의 헬스테크 기업이 구현한 이 장비는 거울 앞에 서는 것만으로 마치 건강검진을 받은 것처럼 근육량과 심박수, 체성분 분석 등 각종 신체 정보를 보여줍니다. 전 세계 AI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오늘 기조연설에서 제시할 AI의 새로운 비전에도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올해 CES에는 160여 개국 4,800여 개 기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우리나라에선 1,031개 기업이 참가해 역시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미국 상하원 합동의회가 미국 대선 결과를 최종 인증했습니다. 이제 트럼프 당선인에게는 오는 20일 취임식만 남은 건데요. 의회까지 장악한 트럼프 집권 2기가 예상보다 녹록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미국 연방의회는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어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공식 인증했습니다. 선거에서 패배한 해리스 부통령은 상원의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해 선거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Donald J. Trump of the state of Florida has received 312 votes. 트럼프 당선인은 SNS에 올린 글에서 의회가 위대한 승리를 인증한다며 역사에 있어서 큰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사당 폭동 사태가 발생했던 정확히 4년 전과는 달리 민주당 내에선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목소리가 없었고 워싱턴 DC 일대엔 폭설까지 내리면서 의사당 주변 거리는 텅 빈 모습이었습니다. 당선인에겐 이제 오는 20일 취임식만 남은 셈이지만 트럼프 2기가 그리 녹록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가 8년 전 첫 취임했을 때보다 더 강해지고 지배적인 선수로 돌아왔지만 세상은 많이 달라졌고 더 위협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과 가자 지구 전쟁 그리고 군사적 야망을 갖고 있는 중국 등이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외교의 경우 트럼프는 스스로 해결사라고 자부하며 개인기에 기대는 듯한 행보를 취해왔지만 러시아의 푸틴이나 중국의 시진핑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같은 지도자들과 협력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한국이 정치적으로 혼란에 빠져 있는 등 미국의 동맹국들이 내부적으로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도 트럼프 집권 2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의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이번 달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대규모 불법 입국자 행렬이 국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국경보고소에 따르면 지난 3일 2,000명에 달하는 불법 입국자들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향했으며 최근 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은 10월 이후 국경에서 10번째 대규모 불법 입국자 그룹이 발견됐으며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이전까지 더 많은 집단이 국경을 넘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20일 취임 직후 미 전역 불법 체류자들을 집중 추적해 즉시 추방하고 대대적인 국경 단속을 진행할 전망입니다.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날드가 소수 인종 등을 우대하는 다양성 정책을 일부 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맥도날드는 직원과 가맹점주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 등을 보장하는 DEI 정책을 폐기하고 공급망 업체들과 체결해온 DEI 상호서약, 직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등도 없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성소수자 직원의 직장 포용성을 측정하는 외부 설문조사에도 참여하지 않고 기존에 운영돼 온 다양성 팀 역시 글로벌 포용팀으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맥도날드는 DEI 정책 폐지에 대해 최근 변화하는 법적 환경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맥도날드의 정책 기조 변화는 미 정치 지형의 변화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하면서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시해온 DEI와 정치적 올바름, 패시 등 다양성에 관한 정책이 또 다른 차별과 분열을 일으켰다면서 관련 정책 폐기를 공언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코스코의 자사 브랜드 감기약과 독감약에서 이물질 오염 가능성이 제기돼 리콜 조치됐습니다. 코스코는 의약품 제조 회사인 L&K가 커클랜드 시그니처의 일부 감기약과 독감약에서 이물질 오염 가능성을 발견해 예방 차원에서 리콜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미 중서부와 남동부 일부 매장에서 판매된 커클랜드 시그니처 세비어 콜드앤플루 플러스 컨제스천 제품입니다. 당사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코스코 매장에 방문해 전액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이 어제 조태열 외교장관과 회담한 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미국은 심각한 걱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헌법과 법치에 따라 앞으로 나아갈 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달 만에 한국과 미국의 외교수장이 만났습니다. 밝게 웃으며 악수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매우 우려스러웠다는 미국의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런 우려를 당시 한국 측에 직접 전달했다고도 했습니다. So we had serious concerns about some of the actions that President Yoon took. We communicated those directly to the government. At the same time, 4년 전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던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미 의회를 무력 점거했던 사태를 떠올린 듯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한국 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올랐다며 헌법과 법치에 의한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just as American democracy has faced challenges throughout our history, we trust that the Republic of Korea, as a leading global democracy, will proceed in full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 and the rule of law. 이때 뉴욕타임스 기자가 윤 대통령이 북한이나 러시아 지도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한미 관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은지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블링컨 장관은 다시 법치, 즉 헌법을 따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동맹국의 혼란이 법과 원칙대로 해결돼야 한다고 애둘러 다시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한미 외교장관이 만나던 무렵 북한은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군사 장비와 훈련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첨단 우주, 위성 기술을 공유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정보가 있다며 푸틴 대통령이 북핵을 용인하려는 단계에 도달했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50여 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힘차게 걸어오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MJ보험은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이 통하는 종합보험 MJ보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시한이 끝났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위해서 법원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했는데요.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하자 경찰은 법률적인 문제를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경찰은 공수처와 재집행 시기, 방식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검사가 청구해서 받은 체포영장을 경찰이 대신 집행해준 적은 없다는 게 경찰의 공식 설명입니다. 법률적 문제가 있는 만큼 공수처 검사가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경찰이 지원하는 체제를 유지한다는 건데 경찰 내부에선 공수처가 수사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강한 불만도 나옵니다. 국가수사본부 고위 관계자는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체포영장 집행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공수처가 성의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에 부담을 느낀다면 차라리 사건을 경찰로 재이첩하라. 경찰은 철저히 하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실패 과정에 대한 경찰의 비판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특히 경호처의 2차례 벽을 뚫고 관저 입구 3번째 저지선에 도착했을 때 초기엔 경호처 인력이 많지 않아 충분히 제압이 가능했는데 공수처가 시간을 끌어 제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경호처장을 체포하면서 저지선을 뚫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했는데 공수처의 다소 소극적이고 늦은 대응으로 실패했다는 게 경찰의 내부 판단입니다. 경찰은 다만 공주수사본부 체제를 유지하며 같은 방식으로 다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한 만큼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수처와 동선과 인력 배치 등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쟁점에서 내란죄 성립 여부를 빼자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해 여당이 공세를 퍼붓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심리할지는 전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몫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국회 소추단에 헌재가 권유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형법상 내란죄 여부를 탄핵소추 쟁점에서 빼고 정리하자는 국회 측 입장을 두고 여야는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중요 부분을 탄핵소추인과는 마음대로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받겠다는 것일 뿐이지 내란 행위가 소추 내용에서 빠진 게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8인 체제로 첫 재판관 전원회의를 연 헌법재판소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헌재는 내란죄 위반을 탄핵소추 사유로 볼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라고 헌재가 권유했다는 국민의힘 쪽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뇌물 강요 등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빼고 위헌 여부만 밝히는 쪽으로 소추 이유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헌재는 이 같은 전례를 토대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다음 주 화요일 시작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진행하고 평일은 매주 한 번씩 여는 것으로 재판관 8명 전원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5차 변론 기일까지 한 달치를 일괄 지정한 게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당사자의 변론 계획 수립과 원활한 절차 진행의 필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헌재법에 근거한다고 일축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중 2명만 임명한 것을 두고 국회가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은 오는 22일 조기에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무산된 날부터 3박 4일 동안 시민들은 밤낮으로 관저 앞을 지켰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걷어들이는 촌극을 벌이고 결국 영장 집행 시한을 넘기자 시민들의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한솔 기자입니다. 캄캄한 새벽, 겨울 냉기가 피어오르는 도로 위에 시민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추위를 막을 은박 담요를 두르고 방한 텐트를 치고 그렇게 아침이 올 때까지 버팁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시민들은 관저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체포하러 간다고 했는데 6시간 동안 대치하고 안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화나서 나왔습니다. 공수처는 저항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관저에서 물러났지만 시민들은 그날부터 관저 앞을 지켰습니다. 폭설 속에서도 밤낮 3박 4일을 도로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게 일임하겠다고 발표했다 걷어들이는 혼선 끝에 영장 집행 시한을 넘기자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수사거부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사실 공수처가 제대로 일을 했으면 이렇게 철야 농성까지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이제 와서 하고 있는 걸 보면서 할 생각이 없구나라는. 법 위에 군림하려는 대통령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습니다. 사과해야 할 사람은 사과하지 않고 따뜻한 곳에서 괴로움 없이 지내고 있는데 왜 늘 잘못하지 않은 쪽이 괴로워하고 아파야 합니까? 현장에 오지 못한 이들은 이번에도 푸드트럭과 방한용품을 나누며 지지를 보냈습니다. 관저 앞에서 3박 4일간의 철야 농성을 마친 시민들은 이번 주말 광화문에서 다시 모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재임 9년 만에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And it has become obvious to me with the internal battles that I cannot be the one to carry the liberal standard into the next election. 트루도 총리는 2015년부터 9년 넘게 캐나다 총리를 맡아왔는데요. 하지만 고물가와 주택가격 상승, 이민 문제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지난 2년 동안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캐나다를 상대로 25%의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퇴진 압박이 본격화됐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을 두고 전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 갈등이 빚어졌고 결국 당 내부 분열로 이어졌고요. 여기에 연합관계를 유지하던 신민주당이 정부 불신임안 제출을 예고하면서 트루도 총리는 정치적으로 더욱 고립된 상황에 놓였습니다. 트루도 총리의 사임 발표로 자유당은 내년 3월까지 새로운 대표를 선출할 계획입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지난 2005년 리비아 독재자 카다피로부터 5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700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은 대가로
리비아에 산업 및 외교적 혜택을 약속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혹은 2012년 탐사보도 매체가 리비아 대외정보국장의 메모를 공개하면서 불거졌고요. 이후 프랑스 검찰은 10년간 수사를 이어오며 현금과 비밀 계좌 등을 통해 이 돈이 사르코지 측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물증 부족으로 정확한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리비아 측에서 어떠한 금전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번 혐의가 유죄로 판단될 경우 최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교황청 역사상 최초로 여성 장관이 탄생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탈리아의 시모나 브람빌라 수녀를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담부 장관으로 임명하며 교황청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3년 세계주교 대의원 회의에서 여성에게 최초로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가톨릭교회 내에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개혁을 계속해왔습니다. 교황은 또 미국 워싱턴 DC의 대주교회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로버트 맥겔로이 추기경을 임명했는데요. 이번 인사는 교황이 비판해온 인물을 트럼프 당선인이 주 교황청 미국 대사로 임명한 데 대한 맞대응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의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우리 교통사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포인트는 Senate Bill 1107이 미니멈 팔리시가 15,000에서 3만 불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 조금 15,000 더 올라가서 포함되는 거는 여러분이 만약에 상호를 당할 때 내 잘못이 아니었다 하는 상호를 당할 때는 3만 불로 올라가서도 나한테는 큰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화를 하셔서 UM, UIM, uninsured 아니면 underinsurance motorist를 같이 포함을 하기를 바랍니다. Key point number one.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잘못이 안 된 사고였다. 뒤에 와서 나를 박았다. 할 때 어떻게 하면은 최소한 거기에 따라서 제일 좋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거에 키포인트 2를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먼저는요, 보험회사가 볼 때는 사고가 날 때는 내가 얼마큼 다친 거와 내 차의 데미지하고 같이 연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같이 나올 때는 무슨 말이냐? 차의 데미지도 났고 사람 몸에도 데미지가 날 경우에는 곧바로 그 날로 병원에 가는 거가 키포인트입니다. 그날 병원에 가는 거와 7일 지나서 치료를 시작하는 거와 차이점이 되게 높아집니다. 만약에 상대방 보험의 팔리시 리밋이 50만 불이다 라고 계산을 할 경우에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열심히 받아서 그 보상을 다 받기 위해서는 그 날로 치료를 시작했나 아니면 일주일 후에 치료를 시작한 거에서 따라서 돈이 계산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났으면은 그 순간서부터 1시간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CHP 리포트를 만약에 직접 가서 만드셔야 되는 경우다. 폴리스가 그 형상에 안 나온다. 왜냐하면은 LA 카운티였고 LA 카운티에서 앰뷸런스가 올 필요가 없었다 하시면요. 먼저는 가야 될 거는 병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날로도 CHP 리포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거는 넘버 2 키포인트, 치료를 언제 시작하는 거에 집중을 하셔서 빨리 가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최선을 만약에 내 잘못이 아니었다 한 사고를 당할 때는 어떻게 해서 제일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비법을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윤 대통령의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길거리에서 윤 대통령의 서명과 직인 등을 위조한 가짜 표창장이 판매되고 있다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12.3 서울특별계엄행동상장이라는 제목 아래로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가와 국민방위의 군인 본분과 중책을 훌륭히 완수하였으므로 12.3 서울특별계엄행동상을 수여한다고 적혀있죠. 발행일은 지난해 12월 12일로 이 상장을 국가보훈부 상장실에 기입함이라는 문구와 함께 윤 대통령의 서명과 직인까지 찍혀 있습니다. 대통령한테 상 받았다라는 제목으로 사진을 올린 글 작성자는 길에서 누가 팔고 있던데 이거 뭐냐면서 상장의 정체에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이 상장이 실제 판매되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누리꾼들은 저걸 진짜라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된다. 위조는 범죄다. 범인을 찾아 처벌해야 한다며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공문서를 위조했다가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위조 공문서를 사용할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서 눈과 추위를 막기 위해 은박지를 덮고 있는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 마치 유명 초콜릿의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키세스 시위단이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는데요. 김상우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교수가 이들을 우주전사라며 응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 교수는 어제 자신의 SNS에 은박담요의 과학이라는 제목의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은박담요 혹은 스페이스 블랭킷은 말 그대로 우주에서 보온을 위해 나사가 개발한 것이라고 오늘 뗀 김 교수는 은박이라고 하지만 알루미늄을 얇은 플라스틱 소재에 코팅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은박담요는 몸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반사해 체온을 보존해준다며 한남동의 키세스 시위대는 우주전사라 할 만하다고 글을 마무리했는데요. 누리꾼들은 과학적 설명이 위로가 될 수 있다니 감동적이다. 멋진 응원 메시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반려견 견주가 올린 글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반려견이 엘리베이터에 싼 소변을 견주가 치우지 않자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캡처본과 함께 강아지가 용변을 누면 직접 처리하라는 안내문을 올렸는데요. 이를 본 견주는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누가 허락받고 내 모습을 올린 거냐며 오히려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 견주는 온라인에 글까지 올려 상식적으로 엘리베이터에서 싼 건 직원인 경비원이 치워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관리비만 15만 원씩 전 세대가 내는데 라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사연을 들은 누리꾼들 적반하장격으로 관리사무소를 탓하는 견주를 비난했는데요. 기본이 안 된 사람 견주할 자격이 없다. 반려견 용변 못 치울 거면 키우지 말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드라마죠.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공개 첫 주 전 세계 TV쇼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흥행머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징어 게임이 인기 슈팅 게임의 캐릭터로 등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초록색 체육복을 입은 사람들이 운동장에 들어서자 핑크색 옷을 입은 진행 요원들이 총을 들고 이들을 감시합니다. 드라마의 예고편이 아니라 실제 게임 속 장면인데요. 북미 유럽권 인기 1인칭 슈팅게임 시리즈에 오징어 게임 속 캐릭터가 등장했습니다. 슈팅게임은 목표물을 쏴서 맞추는 방식의 비디오 게임을 말하고요. 드라마에 나오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비롯해 영희 인형과 프런트맨, VIP 등을 소재로 한 신규 캐릭터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드라마를 소재로 한 복합 콘텐츠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마치 동화 속 겨울왕국을 방불케 하죠. 세계 4대 겨울 축제 중 하나로 꼽히는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 빙설제가 그제 개막했습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방문객을 맞이했는데 개장 이후 약 보름간 하얼빈 시의 전체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21%나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다음 달 7일부터 하얼빈 일대에서 열릴 동계 아시안게임을 기념해 100만 제곱미터, 축구장 약 140개에 해당하는 사상 최대 규모로 축제를 진행하는데요. 행사는 다음 달 25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새해가 밝으면서 우리 모두 나이가 한 살씩 더 늘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세계 최고령자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지난달 29일 세계 최고령자였던 일본의 이토오카 도미코 할머니가 116세 일기로 별세하면서 새로운 최고령자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주인공은 1908년 6월 브라질에서 태어난 카나바후 수녀님으로 올해 116세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현지에서 브라질 명문 프로축구팀의 열성 팬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장수 비결로는 긍정적 마음가짐을 꼽았는데요. 누리꾼들은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한들 내적 평화가 최고다. 건강하게 살며 나이 먹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월 6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